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페르시아만에는 불타는 유조선이 떠 있었습니다. 세계는 멀리 떨어진 사막 전쟁이라 생각했지만 몇 주 뒤 전 세계 기름값이 요동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비슷한 장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복잡한 위기에 빠질 나라는 이란도 미국도 아닌 중국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동 문제는 늘 있어 왔다. 결국 지나가는 뉴스 아닌가? 맞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성명이 발표되고 시장은 출렁이다가 다시 안정을 찾는 패턴을 우리는 수십 년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에너지 금융 통화, 외교가 한 덩어리로 묶인 인프라 충돌입니다. 뉴스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자막이 뜨면 다음날 주유소 가격이 오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설명하죠. 석유가 중동에서 오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설명은 너무 단순합니다. 이란에서 시작된 원유 한 방울이 바다를 건너 중국 산둥성 정유소로 들어가고 그 공장이 돌아가야 중국의 제조업이 유지됩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공급망이 흔들리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의 전략 계산까지 연결됩니다. 과장처럼 들리나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원유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0입니다. 중국 세관 기록에는 2022년 7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이 단 한 배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성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130만에서 170만 배럴이 꾸준히 중국으로 향합니다. 서류에는 0, 실제 바다에는 140만 배럴.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밀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 에너지 질서의 이면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구조를 한 겹씩 벗겨볼 겁니다. 이란의 원유가 어떻게 유령이 되어 바다를 건너는지, 왜 중국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기름을 사는지, 그리고 그 길이 막히는 순간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지,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를 읽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읽는 사람만이 다음 변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세관 기록에는 이란산 원유가 0으로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추적 데이터는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루 130만에서 170만 배럴, 평균 140만 배럴이 이란에서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약 90%가 사실상 중국으로 향합니다. 서류에는 0, 위성에는 140만. 이 격차를 만드는 것이 바로 유령 선단입니다. 작동 방식은 단순합니다. 이란 남부 항구에서 유조선이 출발하는 순간 선장은 AIS를 끕니다. AIS는 선박용지 PS 송신기입니다. 끄는 순간 배는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바다 위에는 존재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배.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 배는 공해상, 주로 말레이시아 근해나 오만 앞바다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다른 유조선을 만납니다. 두 배가 나란히 붙고 굵은 호스를 연결합니다. 원유를 다른 배로 옮깁니다. 이를 STS, 선박 간 환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번호판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원유를 넘겨받은 배의 서류에는 이렇게 적힙니다. 말레이시아산 혹은 오만산. 이란이라는 단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 세관 기록은 연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6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양은 그보다 많았습니다. 생산량보다 수출량이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란산 원유가 말레이시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들어온 것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이런 방식에 관여하는 선박은 약 1,300척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러시아 제재 회피용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지금은 이란에도 적용됩니다.
미국은 2025년 한 해에만 650개 이상의 선박과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름을 바꾸고 깃발을 바꿉니다. 바다 위에서 신분 세탁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밀수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병렬 에너지 공급망입니다. 공식 금융망과 무역망이 고속도로라면 이건 산길입니다. 느리지만 막히지 않는 길. 그리고 당신은 이제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를 감수할까요? 제재 위험, 외교 부담, 금융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그 답은 단순한 원유 거래가 아니라 중국 산업 구조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격과 통화. 먼저 가격입니다. 이란산 원유는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8달러부터 12달러까지 저렴합니다. 제재로 인해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140만 배럴을 배럴당 10달러 싸게 산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50억 달러를 절감합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이건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조업은 마진 게임입니다. 원가가 1%부터 2%까지만 달라져도 수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립니다. 이란산 할인 원유는 중국 공장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처럼 작동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달러가 필요 없습니다. 결제는 위안화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금융망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국제 원유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로 결제됩니다.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통제 장치입니다. 달러 결제를 한다는 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그 길목에서 제재를 집행합니다. 하지만 위안화 결제는 그 길을 우회합니다. 미국이 스위치를 내릴 수 없는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달러는 중앙 차단기가 있는 전기 배선이고 위안화 결제는 별도 발전기를 돌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거래 편의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적 탈피 시도입니다. 중국은 싼 원유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실험합니다. 에너지와 통화 전략이 결합된 거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구조는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 6km 항로가 막히는 순간 가격 할인도 위안화 결제도 의미를 잃습니다. 중국은 싸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사는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가장 먼저 산둥성의 작은 정유소에서 시작됩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종 목적지는 중국 산둥성입니다. 그곳에는 티팟 정유소라 불리는 소규모 독립 정유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전부 합치면 중국 정제 능력의 약 25%를 담당합니다. 결코 주변부가 아닙니다. 이 정유소들의 수익 구조는 단순합니다. 비싸게 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정유업은 마진 산업입니다. 원유를 사서 정제에 팔 때 남는 차이는 몇 달러 수준입니다. 설비 유지비, 인건비, 전기요금은 고정비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든 멈추든 비용은 나갑니다. 이란산 할인 원유가 들어와야 비로소 숨을 쉽니다. 쉽게 말하면 할인 원유는 산둥 정유소의 산소입니다. 미국이 2025년 산둥 지역 한 정유소를 제재했을 때 이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정유소는 10억 달러 이상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직후 산둥 독립 정유소 평균 가동률은 64%에서 51%로 떨어졌습니다. 원유 한 톤을 처리할 때마다 49달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기름이 아예 끊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재 압박만으로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해상 운송 자체가 막힌다면 산둥 정유소는 단순한 지역 공장이 아닙니다. 중국 지방 경제, 고용, 석유화학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플라스틱, 화학제품, 섬유 원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정유소는 산업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둔해집니다. 그리고 이 심장은 호르무즈라는 6km 통로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할인과 우회로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길이 닫히는 순간 중국은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급 공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제 무대는 산둥을 넘어 세계 에너지 인프라로 확장됩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33km. 하지만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지나는 항로는 왕복 약 6km, 두 개의 좁은 레인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도 짧은 바다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1%가 통과합니다. LNG 해상 수출의 약 20%도 이곳을 지납니다. 하루 수천만 배럴 규모의 에너지가 6km 통로에 의존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협이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의 동맥입니다. 2026년 2월 말,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군대가 아니라 보험사였습니다.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주요 해상보험사들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구역의 전쟁 위험 보험을 취소했습니다. 보험료는 48시간 만에 5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항구에 입항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통과 선박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사실상 봉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운임도 폭등했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초대형 유조선 하루 용선료는 42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90%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왜 중국에 가장 치명적일까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란산 원유만 끊기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타르까지 같은 길을 씁니다. 2025년 기준 이 5나라에서 중국이 수입한 원유는 약 14억 배럴. 이란산까지 합치면 중국 수입 원유의 절반 이상이 이 해협에 걸려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동맹입니다. 대체 공급 논의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이란과 얽혀 있고 미국 주도 에너지 공조에 쉽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우디산을 더 사려면 달러 결제가 필요합니다. 미국 금융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위안화로 대규모 결제가 가능한 공급원은 사실상 이란뿐입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통로, 통화, 동맹 구조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국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비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입니다. 추정치로 약 12억에서 13억 배럴. 중국의 하루 원유 수입량이 1000만 배럴 이상이니 이론상 75에서 110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축유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꺼내 쓰는 건 가능하지만 동시에 채우지 못하면 결국 바닥납니다. 첫째, 방출 속대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장 시설에서 정유소까지 이동하는데 시간과 설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계속 방출만 하면 재고는 줄어듭니다. 공급이 막힌 상태가 길어질수록 압박은 커집니다. 셋째, 비축유는 완충 장치일 뿐 지속 가능한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떨까요? 중러 간 에스포 파이프라인의 수송 능력은 하루 약 70만 배럴입니다. 중국 전체 수입의 6%부터 7%까지 수준. 파이프라인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굵기는 정해져 있고 넓히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이 당이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기차 확산은 어떨까요? 2025년 기준 전기차 증가로 줄어든 휘발유 수요는 하루 약 43만 배럴. 전체 수입 대비 4%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미국의 2차 제재가 금융기관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을 압박하면 25년 전략협력관계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왼쪽도 절벽, 오른쪽도 절벽. 실제로 대규모 공습 직후 중국은 약 14시간 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즉각 반응하는 동안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만큼 계산이 복잡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딜레마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금융, 통화 체제가 얽힌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여파는 중동을 넘어 한반도로 이어집니다. 이제 무대를 한반도로 옮겨봅니다.
중동의 긴장이 왜 북한과 연결될까요? 핵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국제연구기관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약 50기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추가 핵물질도 수십 기 분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보유국 지위를 주장합니다. 이 차이는 전략 계산을 바꿉니다. 중동 사태는 북한 내부에서 핵을 포기하면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더 단단한 답을 제공합니다. 핵은 보험이라는 논리입니다. 공습 직후 북한은 미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특정 지도자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강경, 그러나 대화의 여지는 남기는 방식.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내부 권력 구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호군 관련 핵심 인물 교체가 이어졌습니다. 참수 작전에 대한 대비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보입니다. 미국의 군사 외교 자원이 중동에 집중되면 동아시아에 투입할 자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에는 일정한 전략적 여유가 생깁니다. 중동의 에너지 충돌이 동북아 안보 균형에 파문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에너지 화살표, 금융 화살표, 외교 화살표, 군사. 한 덩어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중국은 또 다른 계산을 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은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압박이 심해질수록 중국의 외교 여력도 줄어듭니다. 이제 질문은 더 커집니다. 이 모든 긴장이 단기로 끝난다면, 아니면 장기 구조 변화로 이어진다면, 다음 단계는 세계 에너지 질서의 재편입니다. 이제 시간을 나눠 보겠습니다. 단기 0개월부터 3개월까지. 보험 취소와 운임 급등이 지속되면 산둥 정유소는 비축유를 소진하기 시작합니다. 75일부터 100일이 지나면 가동률은 더 떨어집니다. LNG 시장에서는 유럽과 아시아가 물량을 두고 경쟁합니다. 에너지 가격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에너지는 혈액과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산업 전반의 맥박이 빨라집니다. 중기 3개월부터 1년까지. 각국은 공급망을 재편하려 합니다. 미국은 셰일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중동 산유국은 증산 카드로 영향력을 조정합니다. 중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루트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지만 단기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점부터 에너지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됩니다. 장기 1년 이상. 에너지 결제 구조가 점진적으로 다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안화 결제망 확대, 지역 통화, 거래 실험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입 의존 체질이 바뀌기까지 10년에서 2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당신은 지금 전환기의 초입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에는 0으로 찍히지만 1300척이 넘는 선박이 하루 140만 배럴을 실어 나릅니다. 그 기름은 위안화로 결제되고 산둥 공장을 돌립니다. 그 통로가 흔들리는 순간 중국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폭탄을 맞은 건 중동이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한반도까지 이어집니다. 지정학은 군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금융, 통화, 외교가 얽힌 시스템입니다. 중동에서 보험이 취소되면 왜 당신 동네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큰 변화는 항상 인프라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배선과 통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흐름을 단순 뉴스로 소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의 변화를 읽는 쪽에 설 것입니까? 전황에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읽는 사람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전환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The once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